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인노의 누황사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선 전기에 가사의 대표 작가로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의 가사를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박인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게 정철은 문인이었다면 박인노는 무인이었어요. 장군. 그랬는데 이분이 남기신 가사 작품, 특히나 뭐 전쟁에 참여해서 그 참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선상탄이라는 작품,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던 전쟁 전의 사회가 확 바뀌었어. 그래서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몰락한 양반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자기로서는 너무나 경악할 만한 그런 사태에 만났어.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작품 안에 너무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철보다도 이 박인노라는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가 당대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읽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가사가 후기의 가사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이 박인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인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에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상탄이라는 작품, 전쟁 체험을 그렸다 그랬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 집으로 돌아와서 지어진 작품 누황사라는 작품,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먼저 누황사라는 작품을 영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차차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누황사 어떤 내용을인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네, 박인노의 누황사. 자, 한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자가 많이 나와서 한자의 의미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누황은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좀 알고 가세요. 누추하다라는 거죠, 누추한 거리 한자예요. 누추한 거리 이런 뜻인데 요거는 곧 직역을 하자면, 의역을 좀 하자면 무슨 뜻이다? 가난한 삶이라는 뜻이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박인노는 양반이잖아요. 우리 양반 문학에서의 가난한 삶은 조선 전기까지는 어떤 정서로 연결이 됐었다, 여러분? 만족감으로 연결이 됐었죠. 만족감. 우리는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랬어요? 안분, 지족, 안빈, 낙도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안빈의 빈이 여러분 가난할 빈자였잖아.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나 안빈낙도라는 건 뭐냐면 가난하게 살아가.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데 어때? 나는 거기서도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만족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황이 이런 안분지족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 전기예요. 이게 조선 전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박인노의 누황사는 후기 가사야. 후기 가사일 때 진짜 이 누황이 안분지족이랑 아주 직결이 되어 있을까? 물론 이 작품의 결말로 가면 결국 박인노는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누황은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삶의 고통, 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전반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랑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내용이 바로 이 앞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누황은 그 앞부분의 내용, 물론 뒷부분 안분지족과도 연결이 될 테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주는 단어가 누추한 거리, 가난한 삶이라는 이 제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가사랑 참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어떤 점에서 가난한 삶 그 자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리고,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무슨 뜻이다? 네, 중세국어에서 어리고는 어리석고라는 뜻이다. 우월하다라는 건 한자어예요.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나, 네, 이 나의 우회, 위에 더한 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이 내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뭔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서 자기 탄식이란 얘기야. 자탄은 자기를 탄식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중이죠. 아, 나 진짜 나처럼 어리석은 이가 누가 있겠어. 내가 제일 어리석어 이러고 있는 거죠. 관련 한자 성어 자책 나올 때 여러분 선생님이 참 여러 번 얘기하는 한자 성어예요. 수원 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다 내 탓이지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진짜 제일 어리석어. 이 사람 왜 그러는 걸까? 정서 먼저 나온 거예요.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맡겨두고로 해석했어요. 기륭화복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이 일을 모두 그냥 하늘에 맡겨뒀어. 그러니까 좋은 일을 내 의지로 만들어내고 나쁜 일은 또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늘이 운명이 이미 나에게 정해준 거야 라는 거죠. 요런 가치관을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 선인들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죠. 운명론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이미 다 정해뒀다라는 거. 하늘에 맡겨두고 누항, 선생님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누추한 거리 깊숙한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여러분 초막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하고 갑시다. 초가집이야 여러분. 초가집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월서는 16경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찍었는데 그 작품 찍으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에 정말 많이 초가집은 한자어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가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초가집은 초당, 모옥, 모당, 모재, 띠집 지금 또 났네. 초막이란 단어도 나와 있네. 이거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모는 무슨 모자다? 띠모자다. 자, 초가집을 지으면 집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띠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초가집을 띠집, 모당, 모재, 모옥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초가집이에요. 이 초가집도 조선 전기에는 선생님 이미 말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안분지족의 공간이었다. 안분지족의 공간이었는데 조선 후기 가사인 노왕사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입니다.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속 아침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아침 조자죠? 아침에는 바람이 불었는데 저녁 석자야. 저녁에는 또 어땠어? 비가 내렸어요. 아침에 바람이 막 불고 저녁에 비가 내렸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나쁜 상황 마이너스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섭이 되어 섭은 땔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베거나 뭐 또는 그 베어진 나무 통나무를 사서 아주 막 잘 마른 통나무를 사서 그걸 떼어야 아주 불이 잘 일어났을 텐데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양반이잖아. 양반이니까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러는 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했어요? 돈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썩은 지푸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땔감을 삼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녁에 또 비도 왔잖아요. 이게 축축하겠죠. 축축하고 썩고 이런 거를 이렇게 불을 때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불이 잘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업의 밥 5홉의 죽에 연기도 화도할시야. 자, 하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많다 크다라고 해석하는 단어였었죠. 새업의 밥 5홉의 죽에 연기만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일차적으로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삼았어.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마른 그런 통나무로 이 불을 지핀 게 아니니까 그냥 연기만 많이 났을 뿐인 거야. 우리가 막 음식을 막 엄청 많이 해서 연기가 많이 난 게 아니고 고작 뭐 했어? 새홉의 밥? 자, 뭐가 더 많아? 5홉의 죽. 쌀이 또 적다 보니까 밥은 조그만 거죠.
밥은 조금 하고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죽을 끓인 거예요. 죽을 끓여가지고 밥알은 그냥 멀겋게 동동 떠 있고 주로 이제 물인 거죠. 주로 물. 이렇게 먹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설 데운 숭늉에 덜 데운 숭늉에 빈배를 속일 뿐이로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제 막 가난한 시절을 드라마로 만든 경우들 보면 뭐 친구들이 막 도시락 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밥이 없는 거지, 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운동장으로 나가가지고 이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막 콸콸콸콸 이렇게 틀어놓고서 물을 막 마시는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 나오는 경우들 간혹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보면 이제 빈 배를 물로 채우는 거죠. 물로. 그런 얘기예요. 덜 데운 숭늉을 마시면서 그냥 빈 배를 속였어. 그냥 배를 채운 거죠. 물로. 그렇게 가난한 현실이 솔직하게 드러난 문장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가난하다, 현실감이 있다,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시죠. 생애가 이러하다고 여러분 네 장부 뜻을 옮기겠는가? 자, 문장이 빠졌어요. 단어가.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생애 여러분 고전에서는 생활이라고 해석 많이 하는 단어다. 동그라미 별표 하세요. 생활이 이러하다고 해도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내가 대장부인데 이래봬도 내가 그 뜻을 옮기겠는가? 여러분 설이죠. 설이고요. 무슨 어조를 만들어내요?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질문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대답을 갖고 있죠. 자기가 대장부인데 자기 뜻을 옮기겠다. 자기 뜻을 옮기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내 생활이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대장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의지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안빈일념을 여러분 장부의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안빈일념인 거죠. 가난하지만 어때? 그곳에서 만족하며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적겠지만 조금이라도 품고 있어서 의를 지키며 살려 하니 수의도 뭐야? 안빈일념인 거죠. 안빈일념. 그것을 따르며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날이 갈수록 저하다. 어긋나는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이고 내적 갈등이다. 내적 갈등. 아, 내 이상은 뭐야? 내 이상은 이거야. 이상. 내 지향점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만족하는 거야. 그게 대장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고 그게 의를 따라가는 삶이야. 그건 나 알겠어. 이건 이상이야. 그런데 어때? 날이 갈수록 어긋나 그거로부터. 왜? 가난이 현실이 돼버렸어. 가난이 현실이 돼버리니까 얘랑 계속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조선 임진왜란 전까지를 우리가 조선 전기라고 친다면 그때까지는 안빈 낙도, 안분 지족을 부르짖는 양반들의 삶이 삼시세끼를 솔직하게 먹어가면서야. 아무리 가난하고 자기가 청빈한 삶을 산다 해도 그냥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었고 막 종들이 이렇게 상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지. 근데 전쟁을 딱 겪고 조선 후기로 사회가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평민의식이 성장하고 노비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막 도망간 노비들도 되게 많았고 양반 가문 자체가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가난한 현실이 돼버린 거죠. 쫄쫄쫄쫄 굶는 거예요. 앞에서 뭐 했어요? 그냥 죽 먹고 숭늉 물 마셔가지고 빈배를 속이고 있는 상황. 그 현실이 정말 닥친 거야. 그랬을 때 내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안분지족 해야지, 안빈일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부의 뜻 안빈일념 수위는 이상으로서 플러스일 텐데 그것이 마이너스인 가난한 현실과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 어긋남으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 자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런 정서 자체가 없었어요. 조선 후기에 박인노의 누황사에서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누황사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가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가을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가을은요. 원래는 풍요의 계절이야. 이 모든 열매들을 수확하는 계절이잖아. 근데 그 가을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의 주관적인 처지는 마이너스야. 가을이 부족해. 그러니 봄은 원래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것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러니 그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어요? 여유 없겠죠? 주머니가 비었는데 주머니 없죠? 병의가 여러분 이 병은요 이거는 항아리, 독, 시루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떡상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간혹가다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술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탈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술병이든 또는 뭐 떡을 만드는 시루든 아니면 어떤 무슨 항아리든 그게 뭐가 담겨 있을 수 있겠어요? 술이 담겨 있을 수도 없고 또는 뭐 쌀가루가 담겨 있을 수도 없고 그랬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고. 여유가 있으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항아리가 무엇인가가 담겨 있겠는가. 여러분 표현법 뭐 쓰였어요? 가을이 주머니가 부족한데 비었는데 봄이라고 병이라고 유효하며 담겨 있으랴. 자, 대구 쓰였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버렸어? 비슷해졌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보이고 있고요. 또 담겨시랴? 담겨 있겠는가? 의문형 종결어미 쓰였어요. 그런데 질문한 거야? 아니야.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야. 병이에 담겨 있겠어? 병이에 뭔가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담겨 있지. 라는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서리법이 된 거죠. 그래서 대구와 서리가 쓰였습니다. 대구와 서리는 사실은 가사문학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쓰이는 표현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다. 우리 이렇게 뭔가 고통스럽고 그랬을 때 내가 제일 불행해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정서를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기한 여러분 굶주릴 기자예요. 추울 한자야. 그래서 기한이 절신, 굶주림과 추위가 절신, 몸에 절실하게 사무친다고 해도 또 단어가 빠져있네. 일단심, 한 가닥의 붉은 마음을 잊겠는가. 일단심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편단심인데요. 일반적으로 일편단심인데 이거는 충성심.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한 가닥 붉은 마음, 일단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 일단심을 해석할 때 해석이 둘로 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심을 이렇게 충성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임금을 향한 충성심으로 일단심을 해석하고 갈 수 있어요. 뒤랑 연결했을 때는 뒷부분 일단 내용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앞이랑 좀 연결해라 그러면 일단심이라는 건 그냥 한 조각의 그 정말 굳은 마음, 이 붉은 마음 이거는 안빈일념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요게 1번이고 일단심을 앞이랑 안맥락과 연결하면 뭐 안빈일념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다. 어느 쪽이랑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심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있겠는가? 설이네. 그럼 있는다 안 있는다? 내가 아무리 굶주림과 추위가 내 몸에 절실하게 사무친다고 해도 내가 일단심을 잊지는 않겠어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과거 회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에 굉장히 드문 역순행적 구성이 잠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랬던 것 같아요. 현재 내가 너무나 가난해.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내적 갈등에 빠져 있지만 이러는 거지. 그러나 나는 장수였어.
그러니 내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온 것 같아. 전쟁을 치렀던 경험입니다. 한번 보시죠. 분의, 의의 분발해서, 분발할 분자예요. 의로움의 분발해서 망신, 잊을 망자죠. 내 몸을 잊었어. 의의 분발에 내 몸을 잊었어. 무슨 말이야? 그냥 내 몸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내 목숨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야? 의로움이야. 의로운 거. 막 저항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게 이제 의의 분발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말년 여겨. 죽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의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탁우랑은 전대와 망태에 군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왜 군인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배낭 메고 다니잖아. 거기에 식량도 넣고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런 전대와 망태에 줌줌이 모아놨어. 하나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뭘 넣었을까? 맥락으로 친다면 일단심을 넣었다는 얘기야. 일단심을. 한 조각 붉은 마음을 다 모아서 넣고 어떻게 했냐면 병과 오제, 임진왜란 5년에 감사심, 감히 죽겠다는 마음, 죽을 사자죠. 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병과는 여러분 병정과 창 이런 뜻인데 곧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임진왜란 전쟁 5년에. 그럼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부분. 전쟁의 일부분인 병정과 창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비유를 빗대어서 한 거니까 대유법이 쓰인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쟁 5년에 감히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시섭혈, 자 시체 시자야, 건널 이자야. 그래서 시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섭혈, 피를 밟는, 밟을 섭자, 피혈자. 시체를 건너고 피를 밟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했던 전쟁의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몇백 전을, 전쟁을 몇백 번이나 자기가 치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의 전투를 지내었는가 설이 나와서 자기가 대단히 많은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다. 이시섭혈, 시체를 건너고 피를 밟는 과장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일단심은 이제 임금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자기가 수백 번의 전쟁을 치루었던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드러나는 상황, 충을 실천하고자 전쟁을 치렀던 과거의 삶을 회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시다.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자,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내 한 몸을 지금 추스리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집안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죠. 돌아볼 여유가 있었다는 거야?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땠냐면 일로장수, 자, 이 수염이 긴 노비라는 뜻이야.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늙은 노비로 해석을 한 거야. 일로장수는요, 노주분. 자,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분은 뭐로 해석해라? 분수로 해석해라 했던 단어인 거죠.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어. 그러니까 늙은 노비가 우리 집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걔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렇게 주인이 높은 존재다, 이런 분수 자체를 생각을 안 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 고여 충급, 알릴 고자 나여자야. 나에게 알려,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겠는가. 여러분 이상하죠? 이 작가는 봄이 온 걸 모르나요?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거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봄이 왔음을 일러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네, 맞아요. 자, 노비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노비들만 알고 있는 거지. 주인인 나는 알아, 몰라? 주인인 나는 몰라. 그런데 이 노비가 그러면 자기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집안이 몰락했어. 뭐 씨앗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빈둥빈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나에게 주인님 지금 씨 뿌릴 때가 되었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태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비참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경당문노. 자, 바깔경자예요. 바깔경자. 마땅
상이 밭갈기를 노비에게 물어야지 되는데 다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뭐뭐에게로 해석하는 많이 나오는 단어죠.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밭갈기는 노비에게 물어야 돼. 나는 하나도 몰라. 근데 물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에게도 물을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궁경가세기. 몸소, 궁자야. 밭갈 경자 아까 나왔었죠. 몸소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 내 분.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무슨 뜻이다? 분수. 그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구나. 자, 임진왜란 5년의 전쟁에 참여했고 수백 번의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늙은 노비 한 명 남아있는데 노비와 주인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노비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알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됐죠?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보다 신분질서가 동요하면서 양반들이 몰락했구나 라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알아서 농사를 좀 지어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신야 경수와 농상 경홍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겠다마는 자, 신야경수, 들에서 밭갈던 은나라의 이윤을 말하고요. 농상경홍, 진나라의 진승을 말한대요. 여러분,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 되겠죠. 자,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이야기 몰라도 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은나라의 이윤이랑 진나라의 진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양반들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냥 들에서 밭갈면서 살았다. 이 사람들을 아무도 천하다고 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밭갈기를 몸소 하는 것이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겠지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봐서 농사를 내가 못 짓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나는 그냥 이런 이윤이나 진승처럼 농사를 지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 그런데 아무리 갈고 싶어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자, 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무슨 뜻이다? 소라는 뜻이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우리 집에 소가 있어요? 없어요? 소가 없어. 소가 없어가지고 몰락한 양반. 몰락 양반의 처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소재가 또 소가 되는 거죠. 어느 소로 갈겠는가? 집에 소가 없네? 한기트심, 가물 한자야. 가물 한자.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가물 한자. 이미 기자, 클태자, 심할 심자. 가뭄이 몹시 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어요. 이 씨를 뿌려 이제 비가 올 때쯤에 이제 봄비가 내리면 이제 씨를 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 계속 마이너스의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시절이 다 늦은 때, 농사철이 다 늦었는데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녀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자, 녀다 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라? 살다 지내다로 해석하거나 맥락에 따라 지나가다로 해석해라. 자, 여기 1번, 2번 중에 여긴 뭘까? 열비니까. 네, 2번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비. 잠깐 갠 지나가는 비. 여러분 지나가는 비 우리 소나기라고 하죠. 소나기가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소나기가 잠깐 내렸나 봐요. 그 잠깐 지나간 비, 그 소나기에 도상, 무, 원수. 이런 거 왜 한자어로 썼을까? 그냥 써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죠? 네, 도상, 길 위에 무원수. 근원이 없는 물이야. 근원 원자. 근원이 없는 물이니까 이건 빗물이죠. 소나기가 내렸으니까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던 거야. 그 물을 반쯤 데워 두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열악한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논에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아주 넘치고 있어야 되는데 빗물을 잠깐 끌어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채운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든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이러는 거죠. 소 한적 주마하고 소 한번 주마하고 엄섬이 엉성하게 하는 말씀을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엉성이 말했다는 건 그냥 대충 한 말이지. 그래? 소가 없어? 우리 집에 한번 와. 한번 빌려줄게. 이렇게 대충 한 말이야. 인사치레로. 탐탁지 않게. 근데 그거를 얘는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 했어? 너무 친절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다리 없는 황혼에 낮에 가야 되는데 왜 다리 없는 황혼에 갔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리 없는 저녁에 허위허위 허우적허우적 달려갔어. 막 허둥지둥 달려갔어. 여러분 허위허위 의태어죠. 정서 뭐 담겨 있을까? 기대. 와, 이제 드디어 비도 좀 왔겠다. 내가 그 비도 논에다 대어놨으니까, 빗물도 대어놨으니까 소를 빨리 빌려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지 막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 얘기야. 마구 달려가서 기대감을 갖고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 에헴 소리를 안구토록 꽤 오래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좀 봅시다. 1차적으로 다리 없는 황혼에 갔네. 그리고 우두커니 혼자 서 있었네 한참. 그리고 큰 기침 애임 소리를 꽤 오래도록 했어.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응?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양반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낮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 몰래 가야지. 밤에 간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양반은 이 신분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굳게 닫은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빌리러 왔어. 을이야 을에 처진 거지. 지금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야. 그런데 밤에 왔어. 또 밤에 우리 농사 이 농경 문화에서는 해가 지면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때 온 거야. 몰래 오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염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리 오너라 뭐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문은 딱 닫혀 있는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이러는 거야. 어머나 너무 불쌍해. 체면 때문에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뭐 계십니까? 소 좀 빌려주세요. 이것도 못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너무 비참하죠. 너무 불쌍하죠. 그러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응? 그랬더니 그게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이거 참 이게 야밤에 누구야 이런 거지. 거 누구신가? 이거 누구야? 누구? 소주인의 대사예요. 어머나 대사가 가사 작품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화 장면이 나오고 있어. 이것도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문학 작품 안으로 대화가 들어왔어. 가사 안으로. 그 누구인가? 그랬더니 화자가 말하죠. 염치 없는 저입니다. 아이고 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소주제. 농사를 위해서 농우를 소를 빌리러 갔는데 화자가 어떻다. 굉장히 가난한 몰락 양반의 처지다. 자, 생생함을 부각하는 시어는 뭐다? 음성상징어다. 음성상징어. 허위허위 허둥지둥 기대감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생생한 시어도 나타났다. 이런 거 다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허둥지둥 가서 이제 에헴 소리 꽤 한 다음에 드디어 소주인을 만났죠. 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내적 갈등, 큰 기침 아함이를 안고토록 했다. 이해되시죠? 현실은 내가 몰락했어요. 그런데 이상은 뭐야? 양반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에헴 소리를 그렇게 오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화체 선생님 정리했고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여기 대사의 주체를 이제부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앙사에서 거의 핵심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경이 거의 지났는데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인데요. 여러분 해가 진 거죠. 이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지났는데 어찌 와 계신가?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쁜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시간이거든. 추경이 거의 지났는데 시간을 일부러 얘기해 주는 거지. 아니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화자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이러하기가 참 구차한 줄 알지만
소업산 군가에, 소업는 가난한 집에, 희염,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자, 희에다가 기본형이라 그랬어.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요곳에 명사형이 참 많이 나올 테니까 기억하고 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 왔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내면 화자의 대사예요. 해마다 이러하기가 구차한지를 알지만 이란 얘기는 그 전에도 빌린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 전에도 빌렸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 올해 또 빌리러 왔어요. 정말 염치가 없네요. 그렇지만 내가 소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죠, 대사. 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다. 자, 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했는지는 선생님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불쌍하죠? 저 소 좀 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소주인의 대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 불쌍해요. 그렇지. 공안이나 값이나 공꽃이거나, 그러니까 공짜로나 값이나 값을 주거나 빌려줌직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소를 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만 어젯밤에 건넨 집 저 사람이 어젯밤에 말이야. 어젯밤에 너보다 먼저 우리 집 이웃집에 건너집에 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목이 붉은 수기치 쑥광이야. 쑥광을 옥지읍하게 구슬 같은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오르게 막 기름이 자글자글 잘 구워지면 막 그 육즙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기름이 자글자글 그런 쑥광을 구워서 내고 갓 익은 삼해주는 좋은 술이에요. 좋은 술을 취하도록 나한테 권했어. 그러니까 건넌 집 사람이 날 찾아왔는데 쑥광 들고 막 자글자글 기름이 끓고 막 오는 막 육즙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쑥광을 딱 한 마리를 가지고 좋은 술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한 고마움은 뭐야? 여기지. 쑥광 가지고 오고 삼해주 가지고 오고 고마움을 어찌하니 갚겠는가? 내일로 주마 뭘 주마 소를 주마 내일로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했어. 굳은 약속은 그러니까 소 주인이랑 누구 사이에 이웃집 사람 사이에 이미 소를 빌려주마 약속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력이 미편하니 잃어버릴 실자니까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안하지 않으니 사설이 어렵구나. 말하기가 참 어렵구나.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어떡하지? 나 이웃집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막 음식 좋은 거 갖다 줬잖아. 그래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 방식 여러분 보이시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화자에게 우회적으로 말해서 소 빌려주기를 거절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까 선생님이 왜 세상 물정 모른다고 얘기했는지 이해되시죠? 이 화자가 가서 염치 없습니다. 빌려주세요. 이랬는데 빈손이었어. 빈손. 응? 그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문장에서 화자가 이런 말을 했어.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위에 던이 없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건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요런 그 소빌리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우회적으로 소 빌려주길 거절했다. 그렇다면 소주인이 화자에게 하고 싶은 말 대가가 없이 소를 빌려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태 뭐다? 뇌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어. 아무튼 뭔가 대가를 줘야지. 그래야지만 소를 빌릴 수 있는 세태가 드러났다. 인심이 좀 삭막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꼭 대가가 있어야만 빌려준다. 이런 모습도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실위, 진실로, 정말로. 그렇다면 설마, 혈마 어찌하겠는가? 진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러는 거죠. 헛먼덕을 쓰고 자 모자도 어때? 헐었어. 헛먼덕을 쓰고 축이 없는 집신 어때? 이 뒤축 다 나갔어. 다 찢어졌어. 너무 비참한 그런 몰골을 하고 설피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앞에서 우리 봤어요. 생생함을 부각한다. 음성상징어, 의태어. 맥없이. 앞에서는 허위. 막 거둥지둥 기대감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절당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막 이렇게 몸이 쫙 땅으로 가라앉는 거지. 그래가지고 맥없이 이렇게 걷는 모양이 설피예요. 그래서 여기 내포된 정서는 뭐다? 실망감, 허탈함이다.
실망감과 허탈함의 정서를 음성상징어로 이렇게 생생하게 부각을 한 거죠. 설피설피 물러 나오는데 이 풍채 적은 모습에 보잘것없는 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이 개가 얘들아 너네들 알죠? 개가 아기들 있으면 굉장히 많이 짖는 거. 이 뭐죠? 자기보다 약한 존재가 보이면 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보기에도 이 화자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이렇게 땅바닥으로 쭉 가라앉아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던 거지. 그래서 이 걔가 막 컹컹컹컹 이렇게 짖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자의 참담함을 고조시키는 소재가 뭐니? 그러면 개다. 비참함 정서를 더 부각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화자의 비참함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갔던 그런데 세상 물정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장면 그걸 의태어 허위허위 기대감, 또 설피설피, 실망감 이런 아주 생생한 어휘를 통해서 부각하기도 하고 실제 대사 장면을 작품 안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던 이런 핵심 장면을 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와실,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관념일 거고요. 원관념은 뭐예요? 작고 누추한 집이 되는 거죠.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죠? 서리. 북창을 여러분 북창은 이 북쪽에 서재가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남성임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남성임을 드러내요. 여러분 반대로 참고 표시하시고요. 여성임을 드러내는 창도 있었어요. 뭐였었죠? 사창, 옥창 이런 단어가 쓰여 있으면 여성 화자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쪽 창문에 비경,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많이 나왔었죠. 비스듬히, 기대 있다라는 거는 비스듬히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밤 꼴딱 샜다 이 사람. 불면증 잠이 안 온 거죠.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오디세는 이 나의 한을 돕는구나. 조장하는구나.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내 한을 더욱더 북돋웠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죠. 대승의 기능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무정하다 그랬어. 정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나랑 대응이야 대비야. 나랑 대비가 되는 거야. 나는 농사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대승은요, 오디세라는 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새래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디세가 울잖아?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오디세는 농사를 재촉하는 새예요. 농사를 재촉하는 새. 야, 봄이 왔으니까 얼른 농사 지어. 이러는 새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한이 더욱더 커져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화자와 대비됨으로써 왜 대비되는지 알죠? 나는 농사 못 짓고 오디세는 농사 지으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됨으로써 심란한 심정, 한스러움을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종조, 아침이 마칠 종자, 아침이 끝나도록 추창하여 슬플 창 슬플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던 농가도 흥이 없게 들리는구나. 즐기던 농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다 농사 지으면서 노동요를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사람이 몰락하기 전에는 그 노동요가 너무너무 흥겹게 들렸었던 거야. 응? 에헤라디야 농사 짓자 막 이런 노래 부르는 게 막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지 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흥이 없게 들려요. 왜? 주관적 처지가 어떻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발상모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객관적인 상황의 플러스가 주관적 처지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변질되는 거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상법인 것도 알고 계시죠? 상황이 우리 뭐 인지상정이라고 상황이 아무리 외부 상황이 좋아도 내가 님이랑 이별했어.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발렌타인데이다 막 선물 주고 받고 크리스마스 막 이래도 나는 좋아요 나빠요? 난 더 비참해지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화자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정 모르는 한숨,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나다. 그칠 줄을 모르는가. 아까운 저 소비는 볕보님도 좋으시고, 자, 소비는 쟁기. 볕보님 날이야. 날. 쟁기의 날. 좋구나.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쉽게 갈련만은 갈겠다만 허당 빈집 반벽 벽 중간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춘경 봄의 밭갈이 거의 거다. 거의 지나갔다. 후리쳐 팽개쳐 던져두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허저를 상징하는 자연물은 소비예요. 쟁기의 날 너무 좋았죠? 능력은 좋단 말이야. 그런데 쓰임을 받아요? 쓰임 받지 못해요? 쓰임 받지 못해요. 지금 이 화자 박인노는요, 이 작가는요, 임진왜란 때 장군으로 봉사했어요. 그래 놓고 전쟁이 끝났을 때 관직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인으로서의 능력은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쓸 데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능력은 이 전쟁을 치르는 능력은 있지만 쓸데없이 지금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처지에 그냥 던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곧 뭐다 여기서는 소비라고 볼 수 있겠다. 능력은 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주인과의 그 대사 장면이랑 마찬가지로 누앙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갔는데 여러분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봅시다. 강호 자연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자연에서의 하나의 꿈이니까 강호한정의 꿈인 거죠. 이거는 이상이야. 조선조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인 거 알고 있으시죠? 플러스입니다. 그 꿈을 꾼 지 오래됐어. 양반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오래됐는데, 구복, 입과 배가 위로, 누추함이 되어서 어지버 감탄사. 잊었도다. 그랬어요. 자, 현실과 이상의, 자, 구복이 위로한 건 현실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입과 배가 누추함이 됐어.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배 속으로 들어가는 건 더군다나 없어. 그러니 누추하 있겠죠. 그러니 어지버 잊었도다 그랬어. 내적 갈등. 자, 뭘 잊었겠어? 뭐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강호 한 꿈을 잊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보면 현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내가 강호 한 꿈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겠죠, 여러분. 진짜 너무 배고픈데 강호 한 꿈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강호에서 살아가는 꿈이라는 건 결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안본 일념으로 연결될 텐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겠어 라는 얘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적 전환이 나타나. 선생님식으로는 좀 미친 것 같아 이 사람. 그런데 당대의 양반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니?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니? 그러면 천피기육부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배고파. 봄에 밭갈이도 못해. 쟁기의 날 그냥 좋지만 그냥 걸렸어. 나 농가도 즐겁지 않아. 막 이렇게 마이너스 얘기를 하다가 의지적인 결단 플러스로의 전환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천피기수 혼대, 저 기수, 이건 중국 지명입니다. 저 기수의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나무 죽자네. 푸른 대나무가 하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많다 해석하면 되죠.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 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나왔다. 낚싯대. 여러분 낚싯대, 어부, 고깃배 연결해가지고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 나타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전을 독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는 선비들아, 그러니까 이때 교양이 있다라는 건 뭐 학식이 높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있는 선비들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고 있는 선비들아, 나한테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려사랑 청유정. 빌려다오, 빌려달라. 응? 시적 전환 체크하시고요. 노화, 갈대꽃,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갈대꽃 깊숙한 곳에 명월 청풍,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단어. 자연을 친구 삼아 임자 없는,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저절로 늙어가리라. 무심한, 욕심 없는, 자, 무심의 뜻 거의 80%가 욕심 없는 이라고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백구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자, 이거 무엇의 소재다? 물알체의 소재다. 얘가 나오면 자연 친화로 해석해라 그랬죠. 그러면 시적 전환 부분부터 여러분, 자연을 즐기는 삶의 태도,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는가? 다툴 사람 없을 산, 없는 것은 다만인가? 다만 너뿐인가? 여기 놀아. 내가 돈이 없어도 난 너랑은 놀고 즐길 수 있어. 난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으니 그걸로 오케이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자 마무리입니다. 무상한. 자 상은요.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없을 문자가 붙었으니까 보잘것없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 무슨 뜻, 무슨 조망 있겠냐마는 두세 일ong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이랑이랑 고랑 뭔지 아시죠? 이랑이랑 고랑이 뭐 이랑 고랑 쌤 월선언에서 또 설명했던 것 같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랑이고 안으로 쑥 꺼져 있는 게 고랑이라 그랬잖아. 근데 두세 이랑이니까 이 정도인 거지. 이게 되게 좁은 땅이야. 되게 좁은 땅을 다 묵혀 던져. 그것마저도 농사를 못 지어.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없으면 그냥 굶고. 그게 이 사람의 삶인 거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의지적 결단. 말다 뭐뭐 하지 않겠다.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하고 천한 것, 내 가난과 천할 천자, 천함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싫다. 첫 번째 싫다, 두 번째 슬프다. 여기서는 뭘까? 네, 싫다예요. 내 가난과 천함을 싫다고 여겨 손을 해친다고 물러가며 가라고 이게 손을 해치는 거야. 그런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하고 귀한 것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나오려. 야 부기야 이리 와라 이렇게 손을 친다고 나오겠는가. 인간 세상으로 해석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이야. 운명 밖에서 삼기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셋 중에 맥락 맞춰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 어느 일이 운명 밖에서 여기서는 생겼겠는가? 운명 밖에서 만들어 놨겠는가? 여러분 설이니까 운명 밖에서 생긴 게 있다 없다? 모든 게 운명이다. 자, 초반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무슨 가치관 나왔다? 운명론적 가치관이 나왔다. 비니무언을 자, 이거 거의 핵심어라고 볼 수 있겠죠.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가난할 빈자야 여러분. 가난할 빈자 한자어 좀 알고 가세요. 가난하지만 원망할 원자야. 없을 무자고.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가난한데 원망하지 않는 건. 그러나 내 생활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활이 이러하다고 해서 서러운 뜻은 없노라. 나는 서럽지 않아. 내가 너무나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단사 표음을 밥 한 덩이. 표음 물 한 모금.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밥 한 덩이 물 한 모금, 그러니까 가난한 삶인 거죠. 가난한 삶을 이도 만족스럽게 여기노라. 자, 이게 바로 뭐야? 안분지주. 안빈일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게 되는 거죠. 비니무언이 어렵다고 해도 나는 그걸 한번 해보겠어! 이러고 있는 중이야. 됐죠? 평생 한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나이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평생 하나의 뜻이 배부를 포자 따뜻할 온자. 따뜻함과 배부름에는 없노라. 감탄형 종결어미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평생 내가 뜻이 하나만 있다 친다면 나는 안빈일념이 뜻이지 온포. 따뜻하고 배부른 거엔 내가 뜻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태평천하에 태평성대에 충효 형광펜 치시고 동그라미 별표 3개 하십니다. 충효를 내 일로 삼아서 화형제 동그라미 별표 3개 형제간에 화목하고 신붕우 친구들끼리 믿음직스럽고 그런 것을 외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그르다가 뭔데?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충효, 화용제, 신붕우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 설이죠, 설이. 아무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거야. 그 밖에 남은 일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사람한테 마이너스야. 여기죠, 온포.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이런 그 밖에 남은 일은 그냥 어떻게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살겠다. 그냥 운명이 나한테 정해준 대로 그렇게 살고 나는 오로지 뭐에 그냥 뜻을 두겠다. 충효, 화형제, 신붕우 그리고 그 앞에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그것으로 그냥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한 거죠. 그 밖에 남은 일은 포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람직하게 지향한 삶의 모습은 자연 친화의 삼강오륜. 자, 여기 충효, 화형제, 신붕우죠. 유교적 삶의 자세. 유교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을 그냥 지향하고 실천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뜻을 두고 내 가난한 삶은 그냥 포기. 그냥 그건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어라는 대단한 의지적 결단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게 한계라고 평가한다면 현실적입니까?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입니까? 앞부분이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면 이 마무리 부분에서 의지적 결단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조금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러니까 조선 전기 가사로 후퇴한 듯한 조선 전기 가사에 나타난 삶의 태도와 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런 어떤 의지적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랑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실제 가난함의 강도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의지적 결단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부정적으로는 너무 관념적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마무리까지 선생님 정리한 겁니다. 자, 조선 후기 가사고요, 갈래. 그리고 성격을 보면 대단히 전원적이다. 이건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사색적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태도가 대단히 잘 드러났다. 자, 가사의 운율은 3, 4, 5군 4, 4조 4음보의 연속직 시가라는 거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제, 비니무언. 아까 핵심어다라고 얘기했었죠. 제재,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 주제는요, 자연을 벗삼아 자연 친화, 비니무언하는 안빈낙도하는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 누앙에 묻혀 안빈낙도하며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의 추구.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으로 주제를 잡으면 현실을 더 부각한 거고요.
뒷부분으로 주제를 잡으면 이 현실 속에서도 화자의 태도, 마무리 부분에 나온 화자의 태도를 부각해서 만들어진 주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죠? 네, 장시간 누앙사라는 아주 긴 조선 후기 가사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정기 가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대단히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 가사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뭐가 들어와 있구나, 대화 장면이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내포하는 의태어들, 굉장히 생생해지죠. 의태어들이 나타나면 그런 의태어들이 쓰였다든지 그리고 아주 솔직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조선 후기적인 면모라면 한자어를 많이 썼다라든지 아니면 결말 부분, 마무리 부분에 나타나는 화자의 의지적인 결단 부분은 조선 전기 가사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전기 것과 후기 것이 이렇게 딱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누앙사라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로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는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텍스트 파일을 항상 선생님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필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셔야 돼요. 해석을 암기하고 또 해석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야, 이런 것들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시고요. 그래야 적용의 가능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관식 테스트 용지도 올려놓을 테니까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테스트해 보고요.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 주관식 테스트 용지 다운받아서, 학생용이라고 선생님 적어 놓거든요.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뭐 5번이고 10번이고 제대로 잘 될 때까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간 가지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